국제 컨퍼런스의 행사장 안에서 갑자기 한 남성의 목소리가 크게 울리며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 라고 외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의 고함에 놀란 참석자들은 그의 방향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데요. 그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그의 목소리에 행사장은 적잖이 소란스러워지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제이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IT 기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고 팀 리더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다양한 기술적 도전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제 관심 분야와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기뻤고,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게다가 컨퍼런스 참가 이외에도 저는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한국의 새로운 문화 환경을 경험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일정이 끝난 뒤 4일 정도 민수 집에 머물면서 민수와 함께 한국 여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민수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저와 같은 대학교로 진학했고 같이 공부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민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갔고 현재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에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민수에게 말했더니 정말 반가워하면서 꼭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일정을 더 빼놓으라면서 한국의 멋진 곳을 데리고 가주겠다고 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서울의 높은 빌딩들과 번화한 상업지구에 놀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는 다른 분위기의 현대적인 도시 생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진짜 놀라움은 컨퍼런스가 열리는 동안 나타났어요.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국의 우수한 기술자들이 모여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데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선보이는 새로운 기술들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에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음성인식을 통한 개인 비서 앱과 알고리즘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서비스는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또한 한국의 모빌리티 서비스도 인상적이었는데 전기 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그리고 이동수단의 공유 서비스 도입이 한국의 교통체계에 얼마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은 건강에 관한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해줬어요. 마지막으로 특히 한국의 플라이팅 카메라 기술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드론을 활용한 고품질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제게 굉장한 감동을 안겨주었죠. 이러한 기술들을 보고 나니 머지않아 미래의 기술 발전에 대해 한국의 선두 역할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된 유익한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미국에 돌아가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해 미국의 미래의 삶을 어떻게 혁신할지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민수를 만나기 전에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어요. 저 역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이라면 한 번씩은 꼭 가본다는 경복궁에 갔어요. 경복궁을 본 저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꼭 경복궁을 가보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한복을 입고 다니니 제가 마치 한국의 역사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요한 경복궁 안에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전통적인 건축물과 정원은 저에게 한국의 고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죠. 제가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한국인들에게도 따뜻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게 따뜻한 눈길을 보내왔고 제가 입은 한복을 통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 구경을 마치고 친구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함께 가자고 했어요. 서울은 외국인들에게 정보가 많아서 자신의 도움 없이도 언제든지 제가 혼자라도 즐길 수 있지만 강원도 같은 지방은 혼자서는 여행하기엔 정보가 부족해서 현지인들이 즐기는 것만큼을 다 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 가기에는 너무 멀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민수는 한국은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서 고속철도를 타면 2시간이면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인천과 서울도 가까운 거리 같았지만 서울에 도착하는데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더 장거리인 강릉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의 제안에 저는 무조건 좋다며 승낙했고 우리는 함께 고속철도에 올라탔어요. 고속철도 안의 승객들은 모두 조용했고 기차 안은 참으로 청결했죠. 그리고 생각보다 넓은 좌석 공간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강릉에 도착해서 탁 트인 바다를 보니
서울과는 사뭇 느낌이 달랐어요. 민수를 따라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바다 앞이라서 그런지 강릉의 날씨가 서울과는 달리 조금 춥더라고요. 옷을 여러 개 챙겨오긴 했는데 바람막이 정도의 얇은 외투밖에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민수와 설악산에 등반 예정이었는데 사실 등산화도 없었어요. 등산화와 두꺼운 겉옷을 사러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때 민수는 갑자기 스마트폰에서 검은색 롱패딩을 보여주더니 주문할까? 라고 제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침까지 그 물건이 도착할 수 없을 텐데 왜 사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수에게 다음날 아침에 설악산 등반 일정을 뒤로 미루던지 아니면 아침에 일찍 여는 상점에 가서 점퍼를 사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민수는 제 말을 듣는 척도 하지 않고 이 등산하는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봤자 민수의 행동이 바뀔 것 같지 않아서 점퍼와 등산화를 대충 골랐습니다. 어차피 내일 아침에 오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민수는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현관부터 나가더라고요. 아침부터 어딜 가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택배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어보고 신어보라며 어제 제가 골랐던 점퍼와 등산화를 내미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놀라워 기절할 뻔했어요. 국제 컨퍼런스에서 놀랐던 것은 맛보기 수준이었어요. 친구가 혹시 저를 놀래주려고 일부러 속이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혹시 미리 사둔 거 아니냐면서 슬쩍 물어봤더니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그 내용은 택배기사님이 배송 완료가 되었다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보내준 메시지였어요. 민수가 저를 위해 미리 사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저녁에 주문을 해도 다음날 새벽에 받을 수 있는 택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쇼핑몰들이 정말 많대요. 급하면 이렇게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 택배도 배송 기간이 길어봤자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지역마다 물류창고가 있고 그곳에서 물건을 배송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택배를 3, 4일 이상 기다리는 게 기본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 후에 배송되는 경우도 흔하고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의자를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는데 2달이 걸린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 택배를 배송할 때 보통 한국의 등기처럼 수취인의 서명을 받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요. 부피가 작을 경우에는 일반 우편물처럼 우편함에 넣어두고 부피가 클 경우에는 우편함 아래에 있는 사물함에 넣고 문을 잠근 뒤 그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귀찮으면 집 앞에 택배를 두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처럼요. 한국은 집 앞에 택배를 놓고 가도 분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은 택배 분실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많으면 택배 분실 보험이 있겠어요. 전문적으로 택배 상자를 훔쳐가는 도둑들도 있어요. 택배 터리범들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상자가 놓인 집들이 비어있음을 확인하고 상자를 얼른 차량에 싣고 다음 집으로 향하는 방식으로 택배 상자를 훔쳐가요. 택배 분실이 많아지니까 어느 날엔 택배기사가 물건을 휴지통에 넣고 간 적도 있어요.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 곳을 선택한 것일 텐데 문제없이 물건은 멀쩡히 배송되었지만 그래도 결국 저는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미국에도 배송 추적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제가 배송 현황을 조회해봤을 때 계속 배송 중이길래 전 아직도 제 물건이 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물건이 쓰레기통으로 배송이 완료되었고 그대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실망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한국처럼 배송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라도 받았다면 전 그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저는 민수와 채비를 해서 설악산으로 출발했어요. 설악산에 도착한 순간 저는 설악산의 그림 같은 풍경을 보자마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감동에 휩싸였어요. 높은 봉우리가 구름 속에서 자연의 존귀함을 드러내며 울창한 숲이 주변을 포근하게 감싸고 맑은 계곡은 저에게 청량함을 전해줬어요. 설악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한 장의 아름다운 그림을 걷어낸 듯한 예술작품 같았어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저는 감동이 가득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민수의 친절한 설명은 설악산의 아름다움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았어요. 설악산에서의 여유로운 시간은 저에게 오랜만에 찾아온 소중한 순간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바쁘게 지내며 느끼지 못했던 여유로움은 제게 큰 충전이 되었어요. 진정한 힐링의 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평온함을 느끼면서
제 삶에 대한 감사함마저 들게 했어요. 설악산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민수는 저를 어느 허름한 식당에 데려가더라고요. 민수는 설악산에 왔으면 내려오면서 이것을 꼭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 음식은 바로 파전이었습니다. 파로만 만들어진 음식이라고 하길래 별로 기대가 되진 않았어요. 식당의 문을 여니 파전의 향이 풍겨왔고 저는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문한 파전이 나왔는데 한 입 먹어보니 정말 이런 신세계가 없더라고요. 얇게 펴진 파전의 바깥 부분은 바삭하고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히 퍼지는 고소한 향과 함께 식감이 일품이었어요. 어떻게 파로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정말로 한국 음식이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파전을 먹으니 목이 말라 저는 시원한 맥주가 땡겼어요. 그런데 민수는 파전에는 무조건 막걸리를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걸리를 주문했어요. 막걸리는 한국의 전통주 같은 건데 쌀로 만든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막걸리의 생김새는 하얀 우유 같았어요. 우유를 생각하니 파전이랑은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거부감이 조금 생겼는데 민수는 어서 마셔보라고 하더라고요. 민수의 독촉에 하는 수 없이 한 잔을 들이켰는데 쌀의 고소함이 입안을 가득 채우고 맥주 못지않은 탄산감이 입속을 시원하게 씻어내어 상쾌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민수의 말대로 막걸리는 파전과 찰떡궁합이 맞더라고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서의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마치 제게 끝없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놓은 것처럼 느껴졌고 민수와 함께 오른 설악산의 아름다움은 제게 무한한 에너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함께 먹은 파전과 막걸리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한국에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수와 함께한 시간은 한국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와 함께 해준 민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인 제이슨 씨의 한국 체험기였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는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빠른 배송 시스템이 확실히 외국인 시선에서는 놀라운 경험인가 봅니다. 게다가 현지인이 아니라면 찾아서 먹기 힘든 파전과 막걸리를 맛있게 드셨다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네요. 친구 민수님께서 훌륭한 여행 코스로 제이슨 씨를 안내해준 것 같습니다. 제이슨 씨와 민수님에게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자란 독일 여성이 중화사상에 물들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고 굳게 믿어왔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 살면서 교육을 받은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죠. 하지만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면서 그동안 속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자입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8살 때 아버지 사업 때문에 중국으로 이주했어요. 처음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어린 마음에 금방 중국 문화에 젖어들었답니다. 베이징의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중국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죠. 학교에서는 매일 중화사상을 배웠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주변국들은 모두 중국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교육이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조공국이란 표현을 자주 썼죠. 어린 나이에 이런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에 진학할 때는 자연스럽게 중국 역사학과를 선택했어요. 교수님들은 중국 문명이 동아시아를 이끌었고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를 모방했을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게 진실이라 믿었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한국은 중국 문화의 작은 가지에 불과해라는 말을 당연하게 했어요. 하지만 3학년 때 영국 출신 언어학자 윌리엄 교수님의 특강이 제 생각을 흔들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문자체계 중 하나다라는 말씀이었죠.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어요. 중국어가 최고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한국의 글자가 더 뛰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답니다. 강연 후 친구들과 격렬한 토론을 벌였어요. 교수님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운 게 다 맞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죠. 직접 가봐야 알 수 있겠다. 저는 한국을 방문해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버렛 교수님의 강연은 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 중 하나다라는 말이 밤마다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거였죠. 중국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다들 서양 교수가 뭘 안다고 그래야 하며 일축했어요.
하지만 제 호기심은 이미 불붙었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이트에는 여전히 한국을 문화적 속국으로 표현하는 글뿐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겠더군요. 결국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했죠.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결정에 반대했어요. 엘리자, 거기 가봤자 시간 낭비야. 한국은 중국의 작은 복사본일 뿐이라고. UAE는 심지어 가서 중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더 실감하고 올 거야 라고 말했죠.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정말 그럴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짐을 꾸리며 이상한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답니다. 가방에 중국어 한국어 회화책을 넣으며 웃었죠. 한국인들은 당연히 중국어를 알 테니 필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 곳곳에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있었지만 중국어는 구석에 작게 써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속국이라면 중국어가 더 많이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처음으로 제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의 옷차림, 말투, 분위기가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곳은 분명 독립된 문화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려고 중국어로 물었어요. 저 시내로 가는 택시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죠. 왜 중국어를 모르지? 속국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영어로 다시 물었어요. 어디서 택시를 탈 수 있죠? 그러자 한 공항 직원이 친절하게 영어로 안내해 주었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겼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중국 친구들이 말한 발전이 뒤처진 나라와는 전혀 달랐죠. 택시 기사님은 한국어로 이것저것 물어보셨지만 제가 이해 못하자 영어로 바꿔 말씀하셨어요. 중국어는 한마디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의 모든 간판이 한글이었죠. 중국 글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국의 문화적 속국인가? 의심이 점점 커졌어요. 그때 길가에 중국어로 된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중국 관광객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침을 뱉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라고 쓰여 있었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잠시 밖으로 나왔어요. 저녁 시간이었는데 한 젊은 남성이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노인을 돕는 모습을 보았죠. 중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바빴고 남을 돕는 모습은 드물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곳은 내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다. 중국에서의 교육이 잘못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한국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지하철을 타기로 했어요. 역에 들어서자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에 놀랐습니다. 승강장에서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중국의 지하철은 항상 혼잡하고 사람들이 밀치며 타는데 여기서는 모두 표시된 선 뒤에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정말 낯설었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에야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탔어요. 제가 탄 칸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할아버지가 타시자 젊은 남성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했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셨고 젊은이는 미소로 답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르신들을 존중하지? 의아했지만 한편으로는 감동적이었죠. 명동역에서 내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헷갈렸어요. 지도를 보며 당황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로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명동거리로 가고 싶다고 하자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했죠. 바쁘실 텐데 괜찮으세요? 물었더니 별로 바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편하게 여행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명동거리는 활기찼어요. 사람들로 붐볐지만 어디에도 혼잡함은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신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는 문화가 있어서였죠.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걸었어요. 카페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배운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나 달랐죠. 여기서는 질서와 배려가 일상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했고 공공장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왜 이런 모습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한국 사회의 질서와 배려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것 같았어요. 여행 3일째, 인사동을 방문했어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지라고 들었기에 기대가 컸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건물 사이로 전통 한옥이 보였죠.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신선했어요. 중국의 역사 지구는 관광지로만 보존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현대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전통 소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아름다운 한지로 만든 공예품들이 가득했죠. 가게 주인 박진호 씨는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건 우리 전통 부채예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도구가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여겼답니다. 박진호 씨의 말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독일인인데 중국에서 자랐다고 하자 박진호 씨는 놀라워하셨죠. 그럼 한국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문화적 속국이었다고 배웠어요. 박진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죠.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항상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한글이 대표적인 예죠. 이어서 한글 창제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랍니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에버렛 교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가게를 나와 거리에서 작은 국악 공연을 보게 됐어요. 어르신들이 전통 악기로 흥겹게 연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관객들도 박수를 치며 함께 즐기고 있었어요. 중국의 전통 공연은 주로 관광객을 위한 것이었는데 여기서는 현지인들도 진심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다 한복 체험관을 발견했어요. 궁금함에 이끌려 들어갔죠. 친절한 직원이 전통 한복을 입혀주며 각 부분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입은 제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한복에서는 중국 전통 복장과 달리 부드럽고 우아했죠. 강렬한 색상 대비가 아닌 은은한 조화가 아름다웠습니다. 인사동을 떠나며 생각했어요.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복사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았지만 자신만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죠.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단순한 속국이 아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자부심 넘치는 나라다.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작은 동네를 탐험했어요.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들의 일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팔고 계신 할아버지께 다가갔죠. 김명수 할아버지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자 특별히 많이 담아주셨어요. 외국에서 온 손님인데 맛있게 먹어야지. 그 따뜻한 미소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에게 더 비싸게 받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친절함이 낯설었죠. 떡볶이를 먹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청소년 봉사단이 길거리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모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면서도 열심히 청소했죠. 한 학생에게 물어보니 우리 동네는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 책임감과 자부심이 놀라웠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부분 누군가 청소할 거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여기서는 달랐죠. 오후에는 작은 공원에 들렀어요. 노인정 앞 벤치에 앉아 있으니 어르신들이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어디서 왔어? 제가 독일에서 왔다고 하자 반가워하셨죠. 우리나라 어때? 좋지? 저는 솔직하게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할머니께서 요즘 한국이 많이 좋아졌어. 우리 젊을 때는 가난했지만 이제 잘 살아라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걷다가 우연히 마을 축제 현장을 발견했어요.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놀이를 하고 있었죠. 저를 본 아주머니들이 어서 와요. 같이 먹어요라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데도 자연스럽게 초대해주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중국에서는 외국인과 현지인 사이에 항상 거리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벽이 느껴지지 않았죠. 저녁에 공원을 지나가니 어르신들이 에어로빅을 하고 계셨어요. 70대, 80대로 보이는 분들이 활기차게 운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할머니는 제게 같이 춤추자며 손짓하셨죠. 함께 춤을 추며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시는구나. 그 활력과 공동체 의식이 정말 멋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 청년이 길을 잃은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는 모습을 보았어요. 단순히 방향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죠. 이런 장면들이 모여 한국 사회의 모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배려와 존중, 자부심이 어우러진 사회였어요. 여행 5일째, 한 전통 한정식 음식점을 방문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정갈하게 놓인 그릇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우리 음식은 모두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비법입니다. 그 말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아름다웠죠. 다양한 색의 반찬들이 조화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맛도 놀라웠어요. 중국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께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씀드리자 기뻐하시며 한국 음식의 철학은 자연과의 조화예요. 계절마다 다른 재료로 건강을 생각하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근처에서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 함께였죠. 그들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는 명절에만 가족이 모이는데 여기서는 평범한 주말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오후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죠. 가이드 수연 씨가 전통 건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해요. 나무, 흙, 돌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하고 계절에 따라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했죠. 한옥의 우아한 곡선과 자연스러운 배치가 인상적이었어요. 중국 전통 건축이 웅장함과 대칭을 강조한다면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와 실용성을 중시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현대적인 카페와 전통 찻집이 나란히 있는 거리를 걸었어요. 이런 공존이 자연스러워 보였죠. 찻집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시며 노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중국보다 작았지만 우리만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우리는 자주적인 나라죠. 할아버지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어요.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관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한국은 분명히 자신만의 정체성과 문화를 가진 나라였죠. 오히려 중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장하며 일종의 열등감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진정한 자부심은 다른 이들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서울타워에 올랐어요.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이번 여행을 되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죠.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서울은 활기차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도저히 속국이라 할 수 없는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나라였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지난 며칠을 회상했어요. 처음 느꼈던 당황스러움과 혼란, 점차 깨닫게 된 한국의 진짜 모습, 그리고 마침내 얻게 된 새로운 시각까지. 택시 기사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한국이 어땠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아름답고 인상적인 나라예요. 제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출국 절차를 밟으며 생각했어요. 중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예전처럼 중화사상을 믿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는 거짓 속에 머물 수 없었죠. 공항 벤치에 앉아 결심했어요. 중국 대학을 자퇴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두렵지만 진실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느꼈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질서와 배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 이런 가치들은 중국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중화사상에 갇혀 다른 문화를 깎아내리는 교육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베이징에 도착해 친구들에게 자퇴 결심을 알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거야? 유해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거짓 속에 살 수는 없어. 몇 달 후 저는 독일로 돌아와 대학에 다시 등록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 문화 비교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죠.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한국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짓곤 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경험한 문화, 그리고 배운 교훈들 모두 제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학생들에게 동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요. 한국 친구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정한 한국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자동차 연구로 잘 알려진 글로벌 허브에서 한 자동차 전문가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으로 가신다고요. 한국은 저렴한 자동차만 만들 줄 아는 회사잖아요. 차라리 전기차 강국인 중국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제자들이 한국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독일인 자동차 박사 슐튼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베를린에서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고향인 디트로이트에서 자란 저로서는 꿈에 그리던 일이었죠. 어릴 때부터 전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포드의 부품 공급 업체에서 기술자로 일하셨는데 주말이 되면 저를 데리고 공장 견학을 가거나 낡은 차 고치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를 통해 기계 작동의 기초를 배우며 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중학교 시절 전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좋았습니다. 프로그래밍도 혼자 배워나갔죠. 고등학교 때는 베를린 대학교에서 열리는 공개 강연에 자주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새로운 자동차 기술에 대한 연구를 접하고 너무 신기해서 그때부터 저도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뒤 포드모터 컴퍼니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일이었죠. 포드에서 일하면서 엔진과 변속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대학원 석사 과정도 밤에 듣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쁜 시절이었지만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저는 15년 동안 포드에서 일하다가 크라이슬러로 옮겨갔습니다. 박사학위도 베를린 대학교에서 받았죠. 차 회사에서 일하면서 서서히 임원 직책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저는 항상 자동차 산업 전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시야에서 이 분야에 공헌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컨설턴트 자문과 논평가가 되었어요. 기사를 발표하고 컨퍼런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부 교통기관의 정책 문제와 전략 계획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어요. 흥미로운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공장을 방문해 신차를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그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일본과 한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를 방문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 공장을 둘러보고 최신 혁신 기술에 대해 배우고 경영진과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방문하고 싶었던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와 현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에 본사를 둔 도요타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였어요. 80년대와 90년대에 자동차 산업의 혁명을 일으킨 린 제조 및 적시 재고와 같은 기술을 개척했죠. 품질과 신뢰성은 전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요타는 그 명성을 위협하는 몇 가지 중대한 스캔들에 직면했어요. 저는 도요타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죠. 반대로 한국에 본사를 둔 현대자동차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도요타만큼 지배적이지는 않지만 현대자동차는 특히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와 전기 자동차 분야에서 혁신 리더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미래 지향적인 문화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짐을 싸면서 저는 흥분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제가 그토록 좋아하던 자동차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꿈 같은 기회였어요. 이 두 아시아에 있는 거대 자동차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대한 내부자의 관점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맨 앞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긴 비행 끝에 마침내 도쿄 인근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터미널 밖으로 나오면서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첨단 로봇공학 초고속 열차 그리고 자동차 혁신의 나라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도쿄에서 신칸센으로 3시간 정도 떨어진 도요타시에 있는 도요타의 글로벌 본사였죠. 역에서 나오자 작은 집기 제조업체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로 성장한 도요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빛나는 도요타 기념박물관이 저를 맞이했어요. 전시물을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도요타에서 전기자동차 개발을 담당했던 젊은 엔지니어인 가이드 카즈키를 만났습니다. 그는 신형 수소연료 전지차를 타고 저를 회사 사무실로 데려다 주었어요. 그는 도요타는 수소가 미래의 지속 가능한 연료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자부심을 드러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본사에서 저는 고위 담당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저희는 전기와 자율주행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등 최신 업계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도요타는 자동차와 기술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도요타의 최근 스캔들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소형차를 생산하는 자회사인 다이이치가
수십 년 동안 규제 테스트의 안전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온 바 있었어요. 도요타는 이는 심각한 문제이며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혁을 시행하고 있어요. 저는 다이치 엔지니어들이 테스트 조건에서 에어백 성능을 변경하기 위해 특수 장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결과 실제 성능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높은 테스트 점수가 도출되었죠. 이 조작은 일본에서 판매된 7만 7천 대 이상의 차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추가 조사 결과 1980년대 후반까지 유사한 데이터 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다이치뿐만 아니라 렉서스, 크라운, 기타 도요타 모델을 생산하는 자회사들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세계 52개 이상의 모델과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규모의 사기 행각에 충격을 받아요. 몇몇 불량 직원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도요타의 근본 원인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비윤리적인 관행이 그렇게 널리 퍼지게 되었을까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은 왜 마련되지 않았을까요? 도요타는 어떻게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도요타는 완전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엔지니어, 공장 문서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약속했죠. 저희는 여전히 세부 사항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인정했죠. 잘못된 행위를 가능하게 한 문화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이후 2주 동안 저는 일본 전역의 도요타 공장과 웨엔드 센터를 둘러보고 수십 명의 임원 관리자, 생산직 직원들을 인터뷰했어요. 저는 효율성과 표준화 낭비 제거를 강조하는 도요타의 유명한 생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목격했죠. 하지만 더 빠른 생산과 비용 절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품질 관리 직원의 발언권, 부여 윤리 등 몇 가지 핵심 요소는 무시되고 있었어요. 이제 부품은 과거처럼 사양을 크게 초과하기보다는 사양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결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결함을 은폐하거나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은근히 꺼려했죠. 다이치의 한 젊은 엔지니어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배들이 테스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반사적 복종과 흔들리지 않으려는 문화가 수십 년에 걸쳐 작은 부정행위를 눈덩이처럼 불려 지금의 위기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도요타의 주가는 폭락하고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도요타는 기자회견에서 이제 저희 문화를 재부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윤리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소통을 장려하기로 약속했죠. 저희 사명은 사회를 위해 더 나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도요타는 말했습니다.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 저희가 한참 부족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배우고 업계의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도요타의 문제 인식에 감탄했습니다. 도요타가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교육은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면 현대자동차의 교육 프로그램을 특별히 연구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일본을 떠나기 전 저는 모든 자동차 잡지에 소개된 전설적인 하코네 턴파이크를 방문하기 위해 신칸센을 타고 간신히 여행을 떠났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은 토요타의 최신 스포츠카를 위한 완벽한 테스트 트랙이었습니다. 모든 자동차 애호가들의 꿈이었죠. 며칠 동안의 공장 견학과 회의를 마치고 울창한 숲이 우거진 언덕길을 으르렁거리는 V8 렉서스 쿠페로 운전하는 것은 제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런 엄청난 마력을 만끽하는 동안에도 저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도요타 팀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위조된 테스트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는 기본적인 품질 관리가 부족했죠. 도요타의 창업자들은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저는 도요타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랬어요. 현대와 같은 한국의 신생 기업에서 교훈을 얻으면 한때 도요타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초심을 다시 심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확인하니 서울행 비행기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대한민국 서울 근교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반짝이는 새공항 터미널에서 한국의 첨단 인프라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오스트는 한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웨엔드 책임자인 신욱철 박사였습니다. 그는 현대자동차의 혁신 기술을 자랑스러워하며 열정적으로 저를 맞이했죠. 그는 저희 회사는 기본적인 경제형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는 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최신 전기 및 수소 모델을 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희는 혁신적인 중형 크로스오버 아이오닉 5를 타고 공항에서 출발했어요. 세련된 외관 스타일도 눈길을 끌었지만 저는 판금 아래가 가장 궁금했죠. 초고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800V 전기 구성이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신 박사는 모델 간 광범위한 부품 공유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극대화하는 현대자동차의 다차종 플랫폼 전략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호텔에 짐을 맡기고 서울 근교에 있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센터로 향했습니다. 이 거대한 캠퍼스는 현대자동차 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죠. 다양한 연구실과 테스트 시설 풍동까지 둘러보면서 현대자동차가 미래에 얼마나 큰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현대자동차는 2025년까지 전동화 및 미래 모빌리티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신 박사는 공식 출시를 앞두고 아직 위장막을 씌운 채 전시된 올 뉴아이오닉 세단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세련된 외관은 공기역학을 최적화하여 주행거리를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 배터리 성능 향상으로 주행거리가 500km를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현대자동차는 수소연료 전지 개발에서도 2025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78마력의 수소연료전지 스택으로 구동되는 넥소스를 직접 운전해 보았어요. 부드럽고 조용한 동력 전달이 인상적이었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나오는 친환경 수소 덕분에 죄책감 없는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무공해 자동차를 넘어 자율주행 혁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 박사는 2025년까지 레벨 3의 조건부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하고 이어서 레벨 4의 완전 자율주행을 실현하겠다는 현대자동차의 계획을 설명했죠. 그는 완전 자율주행 택시는 도시 교통을 혁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계열사인 기아 자동차가 아시아에서 이러한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견학을 마치면서 저는 차세대 모빌리티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비전의 범위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접근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신 박사는 저희에게는 스타트업 정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혁신해야 하죠 라며 설명했어요. 최근 정체된 문화에 뿌리를 둔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도요타와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한국과 일본 자동차 기업의 다른 운명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인 정윤석 박사를 만나 자동차 산업 발전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정 박사는 현대자동차가 1950년대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필요에 의해 탄생했다고 설명했어요.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는 모든 것을 배워야 했죠. 현대자동차는 저렴한 가격에 충분히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어요. 품질과 기술이 향상되면서 업계 선두주자가 되었죠. 그러나 도요타는 매우 다른 맥락에서 성장했습니다. 국내 시장에 압박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완벽주의적 접근 방식을 취하며 엔지니어링의 우선순위를 두고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총체적인 품질 관리와 린 제조를 통해 1990년대에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오만과 자만을 낳았어요. 정 박사는 도요타는 산업이 변화하는 동안 현실에 안주하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배고픔과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빠르게 혁신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자만심 때문에 비전이 흐려졌어요. 저는 정 박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요타의 오랜 지배력은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키웠어요. 전통적인 강점에 집착하다 보니 전기 SUV와 퍼포먼스, 럭셔리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세그먼트에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히려 압박과 위기는 한국인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고 일본인들은 수치심에 물러서는 경우가 더 많았죠. 문화와 역사는 기업 전략에 분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차이는 저에게 학교 교육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교육 시스템에서 안주하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도전에 빠르게 대응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어요. 하지만 도요타의 복종과 갈등 회피 문화는 문제를 숨기는 데 일조했어요. 일본 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퇴학시키는 일이 거의 없듯이 도요타도 문제가 큰 스캔들로 번질 때까지 계속 방치했습니다. 이제야 도요타는 근본적인 개혁에 직면하게 되었죠. 물론 일본의 치밀함과 한국의 스피드는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접근법 사이의 역학관계를 고민하면서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죠. 도요타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위기의식을 다시 심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도요타의 엄격한 품질 관리 방식을 도입하여 빠른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두 자동차 회사는 서로에게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 저는 전 세계로 수출되는 산타페 SUV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아산 생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조립 라인의 자동화와 유연성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시장 수요에 따라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 간 생산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종 검사 구역을 돌아보면서 차량이 출고되기 전에 사소한 품질 문제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도요타에서 문제를 곰게 만들었던 안일함이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일선 직원들은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태평양을 건너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아시아 자동차 리더들의 미래 전략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혁신과 경쟁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해 있었지만 도요타는 신뢰를 회복하고 정체된 문화를 개혁해야 하는 반면 현대자동차는 선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뒤늦게 뛰어든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도전은 이제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놀라운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기술 변화와 파괴적 혁신에 직면해 있었어요. 도요타와 현대자동차가 미래 전략 경로를 계획할 때 오늘의 리더십 선택이 내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몇 가지 주요 차원에서 두 회사를 비교하는 프레임워크를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혁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가, 서울성 현재 운영 프로세스와 비용 관리가 얼마나 우수한가, 품질 차량의 신뢰성과 내구성은 어느 정도인가, 문화 직원들이 권한이 있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억압받는다고 느끼는가, 투명성과 비밀주의가 지배적인가, 평판 현재 브랜드 이미지와 대중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각 차원에 대해 현재 도요타와 현대자동차 중 어느 쪽이 우위에 있는지 평가하려고 했어요. 저는 강점과 약점의 균형을 파악하여 두 회사의 전망을 예측하고 싶었죠. 이 분석이 완료되면 이격변의 시계 두 기업의 경쟁적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어요. 혁신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는 단기적으로 분명 속도감이 있었습니다. 전기화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 기술에서 도요타보다 몇 년 앞서 있었어요. 새로운 모빌리티 컨셉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대담한 실험도 부러움을 샀습니다. 전기 에어택시 모델은 도요타에게 부족한 창의성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도요타는 역사적으로 점진적인 엔지니어링 개선을 통한 장기적인 혁신에 강한 면모를 보여왔어요. 오늘날의 위협에 눈을 뜬 도요타의 연구 인력은 여전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었죠. 또한 린 제조 기법에서도 계속해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도요타를 현대보다 높게 평가했지만 저는 자칫 안일함이 우위를 잠식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2000년대 들어 이익이 증가하자 도요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더 많은 부품을 자체 생산하지 않고 아웃소싱했습니다. 이는 나중에 스캔들로 드러난 품질 취약점으로 이어졌죠. 현대자동차의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급망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었어요. 품질과 내구성 측면에서 도요타는 당분간 큰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테스트 문제로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신뢰성에 대한 수십 년간의 집착이 완충 역할을 해주었죠. 부품 호환성 낮은 모델 확산율 절제된 설계는 도요타에게 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위를 가져다 주었어요. 반면에 현대자동차의 야심찬 성장은 아직 도요타의 일관성을 따라잡지 못했죠. 기업 문화와 직원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훨씬 앞서 있었어요. 도요타의 모든 것을 수긍하는 사고방식과 은폐 성향은 직원들의 사기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하시켰습니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수평적인 구조와 모든 계층의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성으로 직원들의 참여도가 높았어요. 하지만 도요타는 재건해야 할 신뢰가 많았죠. 그리고 브랜드 평판에 있어서는 경쟁 상대가 없었어요. 한때 안전과 윤리에 대한 도요타의 훌륭한 이미지는 심하게 훼손되어 경쟁업체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어요. 현대자동차의 적극적인 전기차 브랜딩은 소비자들의 입소문을 불러일으켰죠. 도요타는 중대한 신뢰를 배신한 사건 이후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저는 모든 핵심 요소를 포괄하는 분석을 단계별로 구축했어요. 매트릭스 전체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나니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요타는 현재 혁신 문화 평판이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미래 지향적 측면에서 적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효율성, 품질, 엔지니어링과 같은 과거의 강점도 없게 새로운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이끈 도요타의 공식에는 오늘날 급격한 쇠퇴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에 전념하는 용기 있는 리더십만이 도요타의 전략, 구조 문화를 재편하여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저는 현대차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기업이지만 여전히 역량을 쌓아가고 있으며 추진력 유연성 성견지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장을 신중하게 관리한다면 도요타의 실수로 인해 생긴 전략적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물론 업계 지배력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난 세기의 영광을 누렸던 김과 폭스바겐의 가파른 몰락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죠.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다가오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잘 조정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자동차 관련 컨퍼런스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업계 리더들이 지금과 같은 혼란의 시기의 과정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과거의 공식을 불변의 진리로 고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질의응답 구간에서 저는 제 평가를 바탕으로 오늘날 도요타와 현대자동차의 CEO에게 어떤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질문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도요타에게는 두 가지 우선순위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최고 엔지니어링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급에서 혁신과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스타트업 문화를 조성하세요. 둘째, 물리적 차량 생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역량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게는 다음과 같이 제안했습니다. 첫째,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긴밀히 구축하여 고속 성장기의 품질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둘째, 창의성과 윤리에 초점을 맞춘 사내 인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십시오. 모범 사례를 도입하는 것은 문화적 동화 없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미래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사고방식을 요구할 것입니다. 용기와 성견지명을 가진 업계 리더는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고 미래로 인해 혼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외곽 마을 두 여성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 당첨됐어. 이제 우리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다고. 정말 우리 한국을 가는 게 어때? 드디어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니면 차라리 일본이나 독일을 가고 말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사람 마르티나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밀라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사는 이탈리아 여성인 저에게 아시아 여행은 먼 나라의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칼라가 복권에서 10만 유로에 당첨되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칼라와 저는 작고 조용한 동네에서 함께 자랐어요. 제 아버지는 배관공이었고 칼라 부모님은 작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칼라는 회계사가 되었고 저는 비디오 편집 야간 수업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범한 삶이었어요.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때는 금요일에 카페 로세티에서 만나 저렴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몇 시간 동안 수다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여행은 여름에 가끔 남쪽 해변으로 떠나는 것 정도였어요. 서울로 떠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거의 없었죠. 그래서 칼라가 10만 유로에 당첨되었다며 소리치며 전화했을 때 저는 충격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마르티나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나 부자 됐어. 부자. 그녀는 평소 즐겨 마시던 아침 카푸치노를 마시다가 충동적으로 카페에서 유로밀리언즈 티켓을 샀던 것입니다. 행운의 여신이 마침내 이 작은 마을에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칼라는 곧바로 당첨금으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록에는 서울로의 이국적인 여행이 최우선 순위였어요. 항상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어. 칼라는 전화기 너머로 외쳤어요. 음식, 쇼핑, 잘생긴 케이팝 스타들, 지구 반 바퀴나 떨어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에 빠진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해 보였어요. 그러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르티나, 나랑 같이 가자. 이 즐거운 여행을 함께 경험하고 싶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왕족처럼 살 수 있는 용돈을 가지고 3주 동안 한국 여행을 간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칼라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돈이 빠듯한 거 알아. 이번이 그동안 나를 위해 준 너의 깊은 우정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야. 나와 함께 한국에 가서 우리의 여행을 영상 일기로 기록해. 나중에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죠. 정말 재미있을 거야. 저는 기대감에 휩싸이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칼라 말이 맞았어요. 저희는 수십 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으니까요. 헤어질 때면 제 어깨에 기대어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회계법인에서 승진할 때마다 그녀를 응원했었죠.
드디어 행운의 여신이 제게도 보상을 해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무료여행과 영상 편집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칼라에게 말했어요. 좋아, 물론 같이 갈게. 대신 단 한 가지만 약속해줘. 이번 일 이후로 로또 게임은 더 이상 하지 말아줘. 이길 수 있을 때? 그만둬. 저희 둘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다른 일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카메라 가게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손님을 돕는 대신 서울의 사진을 검색하고 있었죠. 서울은 정말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초현대적으로 빛나는 도시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상화된 관광객 버전일까요? 밤늦게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면서 제 선입견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전쟁과 한국의 극적인 경제 성장은 저를 매료시켰죠. 독재 치하의 삶이 정말 한 세대 전에야 끝났을까요? 아시아 문화와 관습에 대해 제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의 불안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유일한 걸림돌은 부모님께 여행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한국 얘기를 꺼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의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거기 정말 안전한 거 맞니? 뉴스를 통해 북한 사람들이 미친놈들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말이지, 서울은 북한 독재 정권과는 거리가 멀다고 아무리 안심시키려 해도 아버지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이상하지 않은 음식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고향의 파스타와 파마산에 비할 수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죠. 충분히 잘 먹어야 해. 어머니는 저에게 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전형적인 어머니들의 걱정이었죠. 그런 부모님의 의심스러워하시는 태도로 인해 저는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매주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가장 흥겨운 이벤트였던 이 동네에 지쳐있던 제 안의 반항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걱정이 커질수록 저는 완전히 새롭고 이국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는 열망 또한 함께 커졌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칼라와 저는 카페 로세티에서 와인과 피자를 먹으며 마지막으로 행운을 축배를 들었어요. 복권 당첨이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지만 제 손에 비행기 표를 쥐어주자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어요. 스문의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저희는 지구 반대편에서 환상의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잔을 부딪히며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한 칼라의 행운, 복권처럼 놀라운 기대감과 상상들이 제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한국 설렘과 기대감에 취한 저는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든 칼라와 저는 일생일대의 모험을 함께 할 것입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길고 지루했어요. 만원 비행기 안에서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마음속에서 설레면서도 긴장된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몇 주 동안 이 여행을 상상하며 기다림 끝에 드디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게 되었으니까요. 세관 통과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메인 터미널에 들어서자 완전히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해독할 수 없는 복잡한 알파벳으로 된 네온사인이 저를 맞이했어요. 빠른 한국어를 구사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은 제 귀에 리듬감 있는 시처럼 들렸죠. 공기에서도 설명할 수 없이 다른 냄새가 났는데 아마도 근처 식당에서 끓는 김치와 고기를 구워 먹는 냄새였을 겁니다. 저는 이 문화적 충격을 혼자 감당하고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칼라는 당황하지 않고 새로운 환경에 몰입하는 저희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놀랍지 않아 칼라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은 처음이야. 저는 칼라의 평온한 태도가 부러웠어요. 저희는 짐과 이 낯선 곳을 여행하는데 필수적인 휴대폰 유심 카드를 챙겼습니다. 그 효율성에 감탄했어요. 오랜 독재 치하가 한국 사회의 질서를 심어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터미널 밖에서 서울의 에어비앤비 호스트께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덥고 비좁은 기차 안에서만 지내다 보니 그의 깨끗한 검은색 세단은 사치품처럼 느껴졌죠. 도심으로 들어서자 초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노을에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어요. 호스트는 제 시선을 따라가며 살짝 미소 지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했죠. 호스트가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여행 자료에서 읽었던 전후 가난한 나라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넓게 뚫린 고속도로와 질서정연한 교통체증은 이탈리아의 혼잡한 도로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제가 주변의 웅장함에 감탄하는 동안 호스트는 여러 차선을 능숙하게 주행했어요. 차를 타고 가며 여러 걱정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교통편과 메뉴가 난해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여 분 후, 저희는 호스트의 세련된 고층 건물 밑에 도착했어요. 에어비앤비 아파트는 작지만 반짝반짝 깨끗하고 밝은 조명과 최신 전자, 기기가 가득했습니다. 칼라는 숨겨진 수납 공간을 열어 소파를 침대로 변신시키는 모든 버튼을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었죠. 한국의 기술은 놀랍지 않나요? 호스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용도 가구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희는 대답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칼라를 보며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를 빨리 보내고 바로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걱정을 떨쳐버리고 절친한 친구와 함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되새겼어요. 에어비앤비를 간단히 둘러본 후 호스트는 저녁 계획에 대해 물었어요. 미리 꼼꼼하게 일정을 계획한 칼라가 곧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쇼핑센터에 가보고 싶어요. 서울의 경이로운 건축물 중 하나이기도 하고 또 야경이 아름답다고 들었어요. 호스트의 눈빛이 열정적으로 빛났어요. 특별한 선택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죽기 직전에 설계한 건물이랍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모시고 가서 가이드 역할을 해드릴게요. 저희는 호스트의 관대함에 감동하며 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어요. 다시 밖으로 나와 거리로 나서자 네온사인이 켜진 밤의 도시는 그 어느 때보다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새로운 풍경과 냄새 소리가 주는 본능적인 설렘에 점점 중독되고 있었죠. 길거리 카트에서 지글거리는 이국적인 음식들은 시차 적응이 심한 와중에도 저를 유혹했습니다. 호스트님 덕분에 작은 골목을 구불구불 지나자 곡선과 날카로운 각이 빛나고 있는 놀라운 건축물이 나타났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도착한 것이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초현실적인 건축물 사이를 거니는 시민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서 칼라는 명품 디자이너 매장으로 향했어요. 엄청나게 비싼 옷을 입어보며 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칼라를 보며 불평할 마음은 생기지 않았어요. 또한 쇼핑을 통해 한국의 경제적 번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멋진 옷을 소유하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쇼핑 중독자인 칼라가 쇼핑 욕구를 채우며 건물의 기묘한 곡선을 돌아다니는 동안 저는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준 호스트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서울거리의 미로를 헤매며 이 현대적 경이로움을 발견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매끈한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북적이는 사람들이 기술 소비주의 길거리 음식 문화의 조화를 더욱 돋보이게 했죠. 서울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에너지 넘치는 질서, 정연함이 시차 적응도 되지 않은 채 머릿속에서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어요. 밤 10시가 되자 피로가 몰려왔어요. 호스트님은 저의 얼굴에서 피곤함을 읽었는지 집으로 돌아가서 쉬자고 부드럽게 권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지금쯤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활기를 띠고 있을 시간인데 이렇게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은 저희는 감사하게도 고개를 끄덕였죠. 편안하고 꼼꼼하게 정돈된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문화 충격이 다시금 저희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몸은 잠을 청하고 싶었지만 머릿속은 한국에 도착한 후 몇 시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은 놀라움으로 가득했지만 저는 더 많은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죠. 시차 적응으로 졸음이 쏟아지는 가운데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펼쳐질지 상상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칼라가 보여준 대담함과 호스트님의 안내로 저는 이어져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이로움에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 믿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저는 여전히 시차 적응의 여운이 남아있었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칼라가 잠을 자는 동안 저는 커피와 아침을 먹으러 근처 거리를 돌아다니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의 일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죠.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아침 일상을 보내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답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출근하거나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기술 중심의 한국 기업 문화로 인해 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좁은 골목길에 있는 파리바게뜨 카페를 발견했어요. 다행히도 카운터 뒤에 있는 미소 짓는 젊은 여성이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콜릿 크루아상과 라떼를 주문한 후 주변의 세심한 장식에 감탄하며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카페가 허름하고 시크한 캐주얼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향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곳은 왕족에게나 어울릴 법한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난에 시달리던 나라가 맞나요? 제가 보고 있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 수준과 라이프 스타일을 향한 열망이 느껴졌어요. 이탈리아의 제 세대는 여전히 1유로의 가격 차이에도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반면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시민들에게 자본주의와 사치가 뿌리내린 것처럼 보였죠. 한국의 빠른 발전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글로벌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 있는 화려한 타워가 늘어선 넓은 대로변을 꺼내렸어요. 고향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은 가난하고 위험하다는 부모님의 경고가 우스워 보였죠. 어떻게 하면 이 초현대적인 현실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후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구경하며 걸었어요. 혼잡한 회원역 지하철에서 저는 기계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동정심 많은 행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법처럼 지하를 빠져나와 동대문 시장 건너편에 도착한 저는 옷가게들이 즐비한 천막 아래에서 활기찬 기운을 만끽했어요. 서양 관광객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노점상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받으면서도 다채로운 활기가 저를 매료시켰죠. 시장 통로를 따라 걷다 보니 벽에 구멍이 뚫린 대형 정수기가 즐비한 한 가게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인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물병을 들고 줄을 서서 그 자리에서 정수한 샘물을 채운 다음 즐겁게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저는 카카오톡으로 칼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에 깨끗한 식수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생수는 불필요한 사치인 것 같았어요. 몇 분 후 칼라가 문자로 답장을 보내왔어요. 유럽과 달리 한국은 노후화된 수도관으로 인해 수돗물 속 납과 박테리아의 위험이 높다는 것이었어요. 정수기 자판기는 이동 중에도 가장 건강한 수분 공급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상습적인 물 부족과 인프라 문제로 인해 가정수도 요금이 엄청나게 비쌌죠. 저는 환경적 관점에서 이 현상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고향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공중보건 캠페인에서 수돗물을 생수보다 선호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물 인프라 문제가 생각보다 더 깊다는 것을 깨달았죠. 동대문의 길거리 간식을 먹으면서 호기심이 더욱더 커졌어요. 숯불 위에서 구워지는 군고구마와 호떡이 계속 저를 유혹했습니다. 냄새를 따라가니 이동식 포차들이 줄지어 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리로 이어졌어요. 식욕이 왕성하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저는 말보다 손짓으로 푸짐한 무료 샘플의 도움을 받아 볶음면으로 가득 찬 맛있는 도시락을 골랐어요. 결국 노점상을 운영하는 친절한 아줌마는 직접 만든 음식을 열정적으로 맛있게 먹어준 저를 명예 한국인으로 받아들여 주었지요. 지갑은 텅 비었지만 배는 행복했던 저는 오후 늦게 아파트로 돌아와 칼라를 찾았어요. 테이블에 올려진 쪽지 한 장이 그녀가 동네 모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저는 서로 다른 성격과 스타일이 얼마나 완벽하게 어울리는지 떠올리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길거리에서 천천히 지역 현실을 흡수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 칼라는 고급 디자이너 부티크에 열심히 뛰어들었죠. 저희는 서로 다른 이 소중한 관점을 나중에 공유할 수 있을 거예요. 아파트의 세련된 발코니에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의 놀라움을 곱씹었어요. 뒤집힌 돌멩이가 지렁이의 비밀을 드러내듯 일상의 작은 현실이 한국의 가치를 밝혀주었어요. 한국이 겪었던 경제적 고통은 저와 같은 이탈리아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지하에 있는 정수기 가게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실체를 알아가는 일은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며칠 후 칼라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얘기했던 한국식 노래방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한국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친목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된대라고 칼라는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만의 프라이빗한 노래방에서 몇 시간 동안 안주와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어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노래방은 술에 취한 총각 파티나 음치들을 위한 곳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에게 노래방이라는 곳은 전체적으로 음침한 뒷골목, 클럽에서 맞지 않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낡은 공간과 싸구려 가수들을 연상시켰죠. 칼라 정말이야. 저는 물었어요. 좀 더 괜찮은 곳으로 가면 안 될까? 하지만 칼라는 단호한 태도를 잃지 않았고 저를 별다른 특징이 없는 오피스 빌딩의 세련된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갔어요. 8층에 도착하자 프린세스 노래방이라고 적힌 빛나는 분홍색 네온사인이 저희를 고급스러운 로비로 안내했습니다. 세련된 카운터 뒤에서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한 여주인이 저희를 다정히 맞이했죠. 영화 세트장처럼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어리둥절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제가 상상했던 노래방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주인이 저희를 505호실로 안내했어요. 가죽 소파 디스코, 조명 반짝이는 터치스크린 노래, 선택 콘솔이 있는 호화로운 스위트룸이었어요. 아이스 버킷에 차갑게 담긴 이탈리아산 와인 한 병이 저희를 감탄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는 내가 묵었던 어떤 고급 호텔보다도 멋져. 칼라가 속삭였습니다. 최고급 환경은 이미 노래방에 대한 거부감을 녹여버린 지 오래였어요. 그 후 몇 시간 동안 저는 칼라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양한 노래 옵션에는 이탈리아 팝 히트곡과 영국 클래식까지 포함되어 있어 저희는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어요.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싸구려 술에 취해 음정에 어긋나는 대신 저희는 와인을 마시며 부르는 노래의 의미에 대해 사려 깊게 토론하는 스스로를 발견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이사이의 분위기는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분홍색과 보라색 조명이 깜빡이는 가운데 저희는 오래된 상처, 가족 간의 갈등, 업무 스트레스 등 보통 늦은 밤 울음바다가 되거나 집으로 돌아가 상담실에서나 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었죠. 왠지 모르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신나는 케이팝은 저희의 솔직함을 부추겼어요. 눈물을 흘리는 대화보다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며 기분이 묘하게 올라가고 분위기가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희의 기분은 부드러운 와인처럼 자유롭게 흐르고 있었죠. 이렇게 노래방이 있는데 치료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어. 칼라가 웃었어요. 안주를 계속해서 연달아 주문해도 저희 열정과 방의 경제성은 거의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2시간 동안 20유로도 안 되는 호화로운 비용이 나왔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이탈리아에도 힘들 때마다 값비싼 젤라또를 먹는 대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좋겠다고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 얼굴이 붉어지고 즐거운 기분으로 노래방에서 나왔을 때 제 목소리는 거의 쉰 목소리로 변해 있었어요. 이 모든 경험은 일상적인 오락을 업그레이드된 현상으로 바꾸는 한국의 천재적인 혁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실력에 맞는 첨단 음향 시스템을 갖춘 노래방은 보편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저희 지겨운 선입견을 뛰어넘어 훨씬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일반 시민들도 정기적으로 사교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노래방은 한국에서 엄청난 즐거움을 주는 곳이라고 모두에게 알려야 해. 저는 칼라에게 말했어요. 칼라는 열광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가 밀라노에 노래방 프랜차이즈를 가져갔을 때 부모님의 얼굴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겠어. 저희 둘 다 일요일 파스타, 저녁 식사 후 디스코볼 아래서 나폴리 민요를 부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왜 이곳에서는 노래방이 그렇게 기분을 좋게 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울컥하게 만드는지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에게 노래방은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열망을 충족시켜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쉬운 접근성과 사회적 유대감까지 더해져 부끄러운 자기 과시용이 아닌 건전한 오락이 된 듯했습니다. 아니면 유교의 영향이 남아있어서 노래방과 같은 곳에서 친목을 다지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게 된 것일까요? 새벽 3시가 넘어 침대에 누웠을 때는 여전히 아리랑 가락이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절친한 친구와 함께 최대 음량으로 노래를 부르고 나니 다시 한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소에는 와인에 취해서만 나누던 각자의 이야기는 웃음과 노래 뒤에 사라졌어요. 내일 칼라는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가로수길 부티크에서 쇼핑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희 두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케이팝 퀸처럼 살았던 것보다 더 즐거운 계획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았죠. 노래방의 자유로운 환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잠들기 전 웃으며 대화를 하다 보니 저희는 한국의 다양한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